자, 제가 두 가지 주제 중에 일단 하나의 주제 절반 했는데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바로 요놈이에요. 보유기간이 있다면 기간 말에도 뭐가 있더라. 그렇죠. 현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간 말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데 일단 기간 말 현금 흐름이 시험에는 더 적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이거 보세요. 보유기간은 5단계예요. 가, 유, 순전, 후 이렇게 5단계인데 기간 말에는 순전, 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얘가 훨씬 심플해요. 그럼 다시 한번 비교를 좀 해봐요. 자, 방이 다 차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이 나오죠. 가능 총소득. 네, 가능 총소득. 그런데 공실 등이 있기 때문에 공실을 뺀 나머지를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정확히는 불량부채, 기타 소득 있지만 자주 안 나오니까 제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비 3가지를 찾아야죠. 영업, 경비,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에,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이렇게 지출 항목 요 3가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기간 말은 기본적으로 처분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처분할 때 처분을 통해서 얼마를 벌었니? 총 수익이면 뭐겠어요? 매도 가격이에요. 부동산을 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총 수익이 5억이에요. 6억에 팔았으면 6억이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왜? 가능하고 덜 가능하고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5억에 팔았으면 매도 가격 그 자체가 총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똑같아요. 총 수익이 매도 가격이 나오면 벌 거 다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지출 항목을 찾는데 이제 구별을 잘 해보세요. 자, 경비는 경비인데 앞에 영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대차에 들어가는 임대 경비예요. 근데 기간 말에는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경비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실무적으로는 영업 경비면 우리가 관리비 등을 뜻하고 매도 경비하면 어떤 걸 말할까요? 대표적인 게. 그 중개사 수수료 같은 게 매도 경비예요. 매도 경비. 그리고 경비를 뺐으니까 순소득인데 여기는 순이지만 임대차를 통해서 벌었으니까 순영업소득이고 여기는 매도를 통해서 번 순소득이니까 순매도소득이라고 불릴 뿐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항상 요 은행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하죠. 여기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되어 있고 이건 좀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세금인데 여기는 처분을 했으니까 어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죠. 양도소득세를. 여기는 보유기간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소득세예요. 소득세. 여기는 양도소득이고 여기는 임대소득이고 양도소득이고 그러니까 결국 세금하고 이름이 좀 틀린 거죠. 그럼 요거를 한번 보자고. 요거. 자, 이게 보유기간과 이 기간 말에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딱 투자했어요. 딱 지금 투자했어요. 그리고 3년을 딱 보유할 예정이에요. 3년을 딱 보유한 다음에 3년 후에 처분을 딱 할 계획이에요. 이게 투자 계획이에요. 3년 보유하고 3년 말에 처분할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대출을 받았겠죠. 그러면 투자 기간이 3년이라 해서 3년짜리 대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대출을 1억을 딱 받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5년으로 대출을 딱 받았으면 원금을 n분의 1로 나눠서 낸다 그러면 얼마씩 갖다 줘야 돼요? 연 2천만 원씩 갖다 줘야 되잖아요. 2천만 원씩. 그런데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뭔가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원금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만약에 20년으로 원금을 갚기로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은 원금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것만큼 길게 받아요. 길게. 그래서 이 투자의 계획 기간과 대출의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요. 대부분 투자가 3년이더라도 보통 한 10년짜리 이렇게 받는다고. 그래야 원금의 상환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자고요. 자, 임대차를 통해서 소득이 나와요. 그러면 보유 기간 중에서는 따박따박 은행에 뭘 갖다 줘야 돼요? 원금과 이자라는 형태로 따박따박 은행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말하는 대출 서비스,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임대소득 나오면 원금과 이자. 임대소득 나오면 원금과 이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3년 말에 처분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3년 말에. 3년 만에 처분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나 투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투자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끝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할 때 받았던 대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깔끔하게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처분을 딱 해서 투자를 끝내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요 시점에 남아있는 대출의 잔금, 요걸 저당 대출의 잔금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직 상환하지 않은 저당 잔금을 한 방에 갚아내는 거야. 한 방에. 그래서 여기는 보유기간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되어 있고 기간 말에는 투자를 끝내니까 남아있는 잔금을 다 털어내야죠. 그래서 기간 말에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단 말이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가장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세금은 보유기간은 영업소득세고 기간 말은 양도소득세고 요거 살짝 우리 상식이 좀 필요한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자, 매도 가격이 내가 버는 총소득. 그 다음에 지출 세 가지를 찾아주는데 그게 영업경비가 아니라 여기는 매도경비고. 그리고 여기 기말에 처분을 했으니까 은행에는 남아있는 저당 잔금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거고. 그리고 처분을 했으니까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갖다 바쳐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암기를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한 줄 암기를 해줘야 돼. 한 줄 암기. 한 줄 암기. 그럼 어디서부터 한 줄 암기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해주면 되는 거야. 너 얼마에 팔았니? 처분을 항상 얼마에 팔았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매도 가격. 이게 항상 내가 벌어들이는 총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출 항목을 찾아야죠. 영업 경비가 아니라 여기는 무슨 경비? 매도 경비 이렇게 해줘야죠. 그 은행에 부채 서비스액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저당 잔금을 털어내야죠. 투자를 끝내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갖다 주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 줄로 암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경비를 뺐으니까 순이야, 순. 근데 여기는 영업이니까 순영업 소득이고, 여기는 매도니까 순 매도 소득이라고 해주면 되고, 여기는 세금을 내기 전이니까 세전, 여기는 세전, 여기는 세후, 세금을 낸 이후니까 세후,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 두 줄을 암기를 하셔야 된다, 연습장으로. 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 별거 없어요. 이런 것들만 11월, 12월 달에 하나씩 암기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길거리를 딱 가다가 바로 옆에도 원룸 많잖아요. 그럼 딱 방 개수를 딱 보고 한 방이 한 50개네? 그럼 50개가 다 차면 뭐라고 해줘? 가능한 총소득. 근데 공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실을 뺀 나머지가 유효 총소득. 그리고 대충, 경비가 얼마나 나갈까? 영업경비. 그리고 대출 받았을 테니까 은행에 부채 서비스. 그 다음에 임대소득, 영업소득의 세금. 이렇게 찾고
건물 볼 때마다 해줘야 돼. 건물 볼 때마다. 그래야 이제 입에 탁탁 달라붙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나가보자고요. 다른 걸로. 이제 뭘 할 것이냐? 자, 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뭔가 박스가 보이죠? 원래 이게 지금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해요. 필기노트가. 요 필기노트가 이번 주에 나오는데 필기노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이렇게 한 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책을 딱 피면. 그래서 왼쪽은 항상 필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게 조금 전에 저랑 PPT로 같이 본 거. 요게 필기 내용이에요. 필기 내용. 왼쪽에 지금 얘는 그냥 단편으로 제가 찍어서 좌우가 구별이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요 오른쪽에는 제가 뭘 집어넣습니까? 그러면 필수 기출 지문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게 지금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거예요. 필수 기출 지문. 그럼 왜 필수 기출 지문이 중요하니? 이거 암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암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시험에 항상 어떤 식으로 출제가 묻느냐를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은 전체적으로 꼼꼼히 보지 말고 대충 한번 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는지. 자, 1번 봐요. 시험에 한 서너 번 나온 거예요. 1번은 딱 물어보는 게 뭐 같아요? 보유기간의 현금흐름 박스 2번 박스 첫 번째 박스예요. 그럼 물어 딱 봤더니 유효총소득은 이렇게. 그냥 뭘 물어봐요? 그냥 유효총소득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봤더니 가능해서 공실과 불량부채 공제 빼고 기타 소득을 고려해서 산정한 소득이에요. 요 표현 그대로 묻고 있잖아요. 요 표현. 이런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대요. 할만하다. 그러니까 맞았어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2번을 봤더니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논점이 뭐죠? 순영업소득이 뭐니 이런 거예요. 그럼 순소득이니까 경비를 뺀 거 아니에요? 비용을. 어떤 거? 총소득,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세전현금흐름. 자, 밑에 요 위에 치를 보지 말고 밑에만 보세요. 순영업소득에서 뭘 뺀 거?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소득입니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형태만 있냐? 그렇지 않다고. 자, 6번 같은 거야. 6번. 시험에 아주 많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자, 대표적인 것만 제가 골라보겠다는 거예요. 자,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 수지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순영업소득에서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뭐가 나옵니까? 세전현금 수지가 나와요. 요거 이제 B 딱 눈에 들어와요? 경비를 빼면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여기다가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인데 만약에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은행에 갖다 바칠 돈은 없는 거죠. 그러면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는 동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일할 수 있다. 이런 게 또 다른 형태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지금 제가 요게 눈에 지금 안 들어오면 이제 암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유형을 먼저 파악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요렇게 나오면 그래도 많이 맞춰갖고 오는데 요렇게 나오면 그냥 추풍 낙엽이에요. 자, 보셔. 가로 딱 여기 제가 쳐놨어요. 가로 친 거 말고 요 뒷문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세전현금 수지에서 세금을 내기 전 현금 수지에서 뭘 빼면
영업소득세, 세금을 빼면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논점은 요 가로를 빼면 세전이 크냐 세후가 크냐 이걸 묻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면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5단계 가유 총 아니 가유 총이래. 가유 순 전 후 할 때 항상 뭔가를 뭔가를 자꾸 빼. 그렇잖아요. 경비 빼고 부채 서비스액 빼고 영업소득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항상 메뉴가 크고 점점 뭔가를 빼니까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 단계가 항상 큰 거예요. 앞 단계가. 자꾸 뭔가를 빼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세전이 크고 요걸 뺀 세후가 작은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세전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지문이에요. 이런 거 비교를 너무 신경 쓰면 안 돼. 주어가 세전 현금 흐름은 이라고 돼 있으니까 크다고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크다고. 그런데 뭘 읽기 시작하면 앞 문장을 읽기 시작하면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는 제가 딱 색깔로 구별해 놨으니까 그렇지만 그럼 앞 문장이 뭔 내용인지 한번 보자고요.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에요. 그럼 항상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소득이 적자가 아니면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또 하나 알게.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 내는 거예요. 소득이 없어도 내야 되는 거야. 있을 때 내야죠. 내가 중개업을 해서 적자인데 국가에서 소득세 내라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다 이 말은 소득이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 대상 투자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가로는 그냥 우리들을 뭔가 혼란시키는 그냥 함정이에요. 아니 당연히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이 있다는 뜻이구만. 그럼 확실하죠? 세전이 크고 세후가 작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런 형태의 문제. 이런 형태. 네. 할만하다 할만하다. 할만해. 별것도 없어. 별것도.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런 형태예요. 기간말도 한번 볼까요? 딱 하나만 보고 넘어가죠. 기간말도. 자, 순매도소득에서 미상환 제어당 잔금을 차감하면 세전 지분 복귀액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세전 지분 복귀액이 뭐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잘 보셔. 요놈이요. 여기는 지분 복귀액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보유기간은 현금 수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기간 말에는 현금 수지라는 표현을 쓰면 두 개가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 지분 복귀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의 노트, 필기 노트에도 기간 말 현금 흐름 가로쳐 놓고 내가 지분 복귀액이라고 이렇게 적어줬죠? 이게 요새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지분 복귀액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기간 말이란 말이죠. 왜 그러니? 그럼 보셔. 왜 그러는지. 자, 여기서 말하는 지분이 뭘까요? 지분이. 내 돈이에요, 내 돈. 항상 지분, 나의 지분 하면 내 걸 말해요. 나의 지분, 내 거. 이게 내 돈이에요, 내 돈. 자, 보십시오. 사례를 넣어볼게요. 내가요, 부동산을 투자할 때 10억을 내 돈 썼어요. 내 돈 10억을. 내 돈이 나갔죠? 근데 이 들어간 지분, 내 돈은 언제 돌아올까요? 언제? 내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10억을 썼다면 내 돈 10억은 언제 돌아올까요? 그렇죠. 내 돈 10억을 주고 부동산을 샀으면 팔면 다시 내 호주머니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갔다가. 그래서 처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현금을 내 돈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지분 복귀액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분 복귀액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 뜻한다? 그죠? 기간말을 뜻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자, 그러면 하나를 더 할 거예요. 하나를. 하나를 뭐 할 것이냐? 그러면 자, 요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맨 첫 장. 자, 우리 부동산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투자와 관련돼서 가장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즉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현금을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이거 모르면 시작부터 끝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는 대단히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 그런데 우리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평가자 시험에는요. 한 해가 3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평가자 시험에는. 근데 우리 시험에는 하나 또는 2개가 나와요. 하나. 자, 내용은 뭐냐? 부동산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성질. 그리고 그 특별한 성질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정의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짝대기 문제예요. 조금 이따가 더 보자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은요. 크게 부동산의 특성은 지금 이게 강의 노트에 있는 걸 제가 필기 노트에 있는 걸 요약 정의해 놓은 건데 일단 첫 번째 주의할 거 이제 여기서 이해하고 한 10분 쉬자고요. 앞으로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토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내에서 부동산 하면 건물을 주로 대요. 왜? 눈에 들어오는 게 건물이니까. 솔직히 토지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학에서는 건물을 취급하지 않아요. 왜 부동산학에서는 건물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건물은 건축 기술이 발달한 이후부터 고민거리였어요. 얼마 안 돼요. 현대사회에 와서 건물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런데 토지는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에서 만들어낸 이론의 거의 90%는 토지를 대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는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자연이 만들어준 특성. 그러니까 토지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타고난 특성, 자연이 만든 특성. 그리고 인문적 특성은 누가 부여한 특성이겠어요? 인문이니까.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은 자연이 부여해준 특성이고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부여해준 특성이에요. 그리고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중에 시험은 요놈이 90%야. 그러니까 인문 강의 때는 둘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도 정확히 암기하시자고. 자연적인 특성만 정확히 암기하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여기 두 문자가 있으니까 두 문자 하나 소개하자고요. 자, 토지의 특성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 자, 어떻게 구분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이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두 문자 따요. 여기 부부예요. 그리고 영계니까 점 따는 거야. 부부 영계 용병사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건 전국 공인 중에서 공통 두 문자야. 의미 없어. 항상 이런 건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정도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은 자연적 특성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자연적 특성으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인문적 특성은 일단 제껴놓고. 자,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토지의 특성은 자연이 부여해준 타고난 특성이 있고 인간이 토지를 이용하면서 부여하는 인문적 특성으로 나눈단 말이죠. 그런데 시험은 자연적 특성이 많이 나오니까 요거부터 아는데 자연이 토지에 부여한 특성은 많겠어요? 이 네 가지밖에 없겠어요. 많겠어요? 이 네 가지밖에 없겠어요. 겁나게 많단 말이에요.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그런데 우리는 부부, 영계 이렇게 해서 두 문자로 네 가지만 암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특성은 많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이 네 가지 정도라는 거야. 이걸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 없다.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 이제 추론을 해줘야죠. 기본서에도 없는 걸 냈다면. 자, 그러니까 일단 부부 연계인데, 일단 잘 보셔. 일단 첫 번째 요거 하고 쉴 테니까. 앞에 보면 세 글자짜리도 있고, 뒤쪽을 보면 네 글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러면 항상 세 글자짜리는 토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고, 뒤쪽에 있는 네 글자짜리는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볼게요. 토지가 부동성입니다. 그러면 동이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성은 토지는 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토지가 움직이는 거 봤어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결국 인간이 토지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동시킬 수 없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증은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증가시킬 수, 항상 양에 대한 문제예요. 토지의 양은 지표 면적으로 자연이 제공해 준 그 상태에서 더 늘릴 수 없죠. 그러니까 토지의 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부증성. 즉 토지의 지표 면적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인간은 토지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할 수 없다. 생산할 수 없습니다. 비생산성. 그 다음에 토지는 영속적입니다. 토지는 영은 불멸의 재화죠. 그러니까 영속성은 토지는 영속적인 재화입니다. 토지가 영원 불멸이라는 건 인간이 토지를 이용하면서 소모하거나 파괴시킬 수 있다, 없다? 토지를 소모시키거나 파괴시킬 수는 없어요. 불멸의 재화니까. 그 다음에 개별성은 토지는 개별적입니다 하는데 얘는 토지는 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토지는. 자, 토지가 다 개별적입니다. 이 말은 토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면 야 이거 다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강원도 속초의 토지를 갖고 있고요. 친구는 강남 압구정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만나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속초의 토지랑 네가 가지고 있는 압구정의 토지 똑같은 토지니까 이거 좀 바꾸자. 그럼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토지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재화 같지만 토지는 전부 다 다르다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토지는 다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속초의 토지를 압구정의 토지로 대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비대체성이에요. 어떤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없습니다. 비대체성.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의미는. 이 정도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성은 토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성. 따라서 인간은 토지를 이동시킬 수 없어요. 비이동성. 토지의 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부증성. 따라서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인간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비생산성. 영속성은 토지는 영원, 불멸의 장소입니다. 영속성. 자원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토지를 소모시키거나 없앨 수 없다. 이런 거예요. 토지를. 그 다음에 개별성은 토지는 다 다르옵니다. 이런 뜻이고. 토지가 다 다르다라는 건 속초의 토지를 강남의 토지로 대체시킬 수 있더라 없더라. 대체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까지 쉬지 말고 조금 뒤가 조금 한 30분 살짝 넘으니까 쉬는 시간에 이 부부 연계만 찾고 해보세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아. 토지의 양은 늘어나지 않아. 토지는 영속적이야. 토지는 다 개별적이고 다른 재화야. 이 정도. 인간은 이동시킬 수 없어. 인간은 생산할 수 없지. 인간은 소모시킬 수 없지. 인간은 대체시킬 수 없지. 이 정도만.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자고요. 예.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 그 다음부터가 암기할 게 57,000여 가지가 이제 숨어 있다 이런 말이게. 예? 자, 한 9분 정도 쉬겠습니다. 10분까지는 말고.